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가엔텍스의 조중식 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를 볼게요. 그 근로소득공제라고,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우리 근로자들의 순이익이라는 개념의 이제 숫자가 있었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 소득공제를 뺀 게 아까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소득공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뭐 법률상 용어는 아닌데 이제 실무상 뭐 편의상 쓰는 표현 중에 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과 관련된 공제예요. 내가 부양가족이 얼마나 많냐, 또 부양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공제를 결정하는 그런 항목들이고요. 물적공제는 내가 어떤 지출을 했느냐, 어디에 돈을 썼느냐, 국가에서 이런 지출이 있으면 너는 세금 좀 부담 줄여줄게 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 공제예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근로자라고 할게요. 이제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 가족 중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한 명당 150만 원을 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본인.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배우자 있죠. 배우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뭐 계시다면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의 형제 자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의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도 저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다 된다는 거죠. 배우자의 자녀는 보통은 제 자녀죠.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배우자의 자녀도 나의 부양가족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 박스,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 저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누구죠? 뭐 형수님, 뭐 동생의 뭐 부인, 뭐 재수씨,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박스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배우자의 형제자매, 뭐 처남, 처형 이런 사람들이죠. 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의 뭔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누가 더 가까운지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동성가요? 이런 사람들이 일단 밖으로 나가 있죠. 일단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안 되죠. 사위, 며느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1인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위에 이제 위쪽에 있는 사람, 직계 존속이죠. 저의 직계 존속이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든 직계 존속은 만 60세가 넘어야 돼요. 만 60세가 넘어야 되는데 이번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31일 이전 출생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밑에 직계 비속이죠. 밑에는 오히려 반대로 어려야 돼요. 나이 많아지면 안 돼요. 나이 많아지면 알아서 돈 벌어서 자기가 생활해야지. 그죠? 그래서 밑에 직계비속은 반대로 만 20살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그 전에 출생을 했다면 나이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밑에 직계 비속으로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연령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해야 된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건 기본 전제로 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나의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요건, 소득 요건이 있다 그랬죠. 밑에 나왔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 안에 있으면서 연령 요건 충족하면서 또 동시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 소득 금액은 아까 소득의 종류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안 나왔지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라는 소득이 또 있는데 그런 소득까지 전부 다 합해서 어떤 거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단돈 1,000원이라도 냈다, 10,000원이라도 냈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소득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나이가 70대, 80대 되신 부모님이 나의 부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양가족으로 넣었었는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파신 거예요, 어느 해. 아니, 뭐, 집을 파신 거예요, 어느 해. 거주하시던. 그래서 세금을 좀 내셨다. 그러면 그 해에는 그 부모님은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소득이라고 보통 생각을 잘 안 해요. 항상 일정하게 있는 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처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그 해에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해에 부동산을 팔거나 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되게 일시적인 세금이지만 이런 게 낸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에는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양가족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옆에 있죠. 총급여액 기준으로 봅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연봉 500만 원 이하. 1년 내내 회사를 다녔는데 500만 원도 못 받았으면 뭐 거의 뭐 이거는 회사 다닐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가족이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데 12월에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달 정도 급여받은 게 한 300~400만 원 된다. 그럼 그 해에는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해부터는 뭐 안 되겠죠. 계속 직장생활 한다면 그 정도로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퇴직, 종합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퇴직, 양도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소득 금액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이런 사람들이 소득, 연령 다 충족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저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같이 그냥 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그냥 봐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리고 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퇴거인 경우에 인정하고요. 또 중요한 거 직계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또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도 따로 살아도 주거 형편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이거는 주거 형편상이라고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뭐 이렇게 빡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계 존속도 부모님도 따로 살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내가 부양을 해드린다. 소득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소득이 뭐 100만 원 넘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없으시고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실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걸 이제 요구하는 그런 가족은 형제자매인 경우에 이제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따지지 않아요. 장애인인데 20살 넘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말은 부양가족이 아니니 장애인 그 자녀는 혼자 알아서 경제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본인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많아도 장애인이라면 부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령 요건만 따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소득 요건은 따져요. 장애인이라고 해도 뭐 어떤 뭐 유튜브 앉아서 촬영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장애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버니까 본인이 다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소득 요건은 따지지만 연령 요건만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추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봤던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에 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좀 살펴볼게요. 쭉 보고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계비속, 자녀죠. 보통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재혼한 경우에 내 자녀면 당연히 뭐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물론 소득, 연령 다 충족을 해야겠지만 재혼한 거예요. 제가 재혼했는데 재혼했어도 제 자녀는 당연히 제가 넣을 수 있어요. 부양공제 대상으로, 부양가족 대상으로. 그런데 저랑 재혼한 이제 여성이 있겠죠. 그 여성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제 자녀는 아니죠, 엄밀히. 그 여성이 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저랑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자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여성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나온 자녀잖아요. 그 얘기예요. 재혼한 그 배우자, 그 여성의 종전 배우자, 전남편과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그 자녀도 내가 같이 데리고 와서 재혼해서 같이 살면서 부양한다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직계 존속에는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 이쪽이겠죠. 계부, 뭐 새어머니, 계모, 새아버지, 계모, 새어머니 다 포함하지만 직계 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계모는 직계 존속 사망 이후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뭐냐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개혼하셔서 새어머님이 들어오셨다. 공제 대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공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나의 친아버지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남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제대상 판정은 연말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12월 30일 날 이혼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배우자 1년 중에 364일이 내 배우자였지만 공제대상으로 못 넣어요. 12월 31일 현재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한 경우에는 만약에 뭐 7월 중에 어느 가족이 사망을 했다. 12월 31일 현재는 없죠. 예, 없지만 뒤에 보면 사유 발생일 전날,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그게까지는. 장애치유도 중간에 장애가 치유가 돼서 정상인이 됐다. 연말 현재는 정상인인 거죠. 그러면 하지만 그 해까지는 봐주겠다. 연령 초과도 1월 1일 생이 아닌 이상은 연도 중에 생일이 보통 있기 때문에 그 날짜로 해서 만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연령 초과도 원래는 12월 31일 현재로 봐서는 만 20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날 그 해까지는 만 20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좀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그 장인어른이 계시죠. 장인어른도 경제 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제가 무슨 만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생이랑 결혼을 해서 어쨌든 뭐 좀 상황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쳤을 때 저도 배우자 공제로 넣을 수 있고 장인어른도 배우자 공제, 그러니까 자녀 공제로 넣을 수 있죠. 한 사람을 가지고 둘 다 내 부양가족 대상자로 할 거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이기냐? 배우자 공제를 우선시하겠다라고 본다는 거.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공제 대상자로 두면 제가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제 대상 두 번째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이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 부딪히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부모님을 저도 넣고 제 형도 넣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누가 받았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전년도에 특별히 받은 게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부모님이. 근데 올해 처음으로 공제상자로 들어가는데 둘이 동시에 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금의 큰 사람의 가족으로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 보겠습니다.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말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런 요건이 추가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살펴보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경로 우대자 공제가 첫 번째로 나오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물론 만 나이입니다. 만 70세 이상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소득도 없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150만 원 기본공제는 60세만 넘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분으로 인해서 150만 원 공제가 되는데 60세를 넘어서 70세도 넘으셨다. 그러면 이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분으로 인해 100만 원 추가됐죠. 250만 원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으면 한 명당 2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녀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150만 원 기본 공제가 되고 추가로 200만 원 해서 35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제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근데 제가 배우자가 없어요.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어떤 이유든 간에 배우자 없이 저 혼자 키운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자녀를 혼자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지금 23살, 대학생이어서 앞에서 봤던 150만 원 기본공제 20살 넘어서 못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혼자 키우는 한부모라고 해도 못 받아요.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 원 공제받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 추가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일단은 다른 위에 거 세 가지는 우리 가족들, 내가 부양공제 대상자로 넣으려고 하는 우리 가족들이 경로우대자냐, 장애인이냐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 한부모 공제는 나를 기준으로 봐야 되죠. 부녀자 공제도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일단 여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근로자 소득자 중에 남성분들은 이 부녀공제 공제는 무조건 해당이 없습니다. 여성분들만 살펴보시는데 내가 근로소득 금액이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일단 이하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50만 원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그런데 그게 2번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앞에서 봤던 150만 원 들어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녀자 공제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녀가 또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가 되면서 부녀자 공제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 두 가지는 그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선택 가능하다라고도 나왔었는데 뭐 의미 없죠. 선택을 그럼 누가 선택을 뭘 하겠어요. 다 100만 원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는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까지 예, 살펴보시고 그 추가 공제는 중요한 거 밑에 나오죠.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랑 배우자랑 있는데 둘 다 직장을 다녀요. 둘 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둘 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어서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넣을 수 있죠. 이제 부부가 이제 그 협의를 해야겠, 논의를 해야겠죠. 둘 중에 누가 넣을래? 연봉이 내가 크니까 내 부양가족으로 넣을게 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자녀를. 그 부양가족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니까 또 여기 나오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장애인 공제를 부인이 150만 원 받았으니까 200만 원 이건 내가 받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본공제를 받았으면 무조건 제가 장애인 공제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게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그 소득공제 중에 그 인적공제라고 해서 부양가족과 관련된 그런 공제 항목들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봤고요.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물적공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